나는 네가 딸 같아서 참 편하고 좋다. 10년 동안 저를 지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우시며 던진 한마디였어요. 두 시숙과 형님들한테는 수억씩 재산을 나눠주시고 정작 효도는 저한테 받겠다고 합가를 요구하며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죠. 저는 그 뻔뻔한 웃음에 오히려 미소로 답하며 시모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밟아드렸는데요. 그날 저희 집에서 벌어진 그 통쾌한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을 훌쩍 넘긴 두 아들을 키우며 은행에 다니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제 가슴 속엔 남들한테 쉽게 꺼내놓지 못한 구비구비 사연들이 참 많이도 쌓여 있는데요. 그중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참 이상한 양반이었어요. 동네 어귀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에 두부 한 모를 사러 갈 때도 꼭 새하얀 백바지에 광이 반질반질 나는 구두를 신고 콧등엔 커다란 선글라스까지 척 걸치고 나가시던 분이었거든요. 그 시절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은 우리 아버지가 슈퍼 앞을 지나가면 하나같이 입을 손으로 가리고 킥킥거리며 웃곤 했어요. 저 집 양반은 뭐하는 사람이길래 저러고 다니냐고 다들 수군거렸죠. 그럴 때마다 제 어린 마음은 남몰래 쪼그라들었어요. 아버지 직업은 무명 트로트 가수였답니다.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그야말로 무명 중의 무명이었죠. 밤무대라고 부르는 나이트클럽이나 지방축제 무대 한 귀퉁이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게 전부였는데 정작 본인은 곧 TV에 나올 대스타라고 굳게 믿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뜬구름 잡는 그 슈퍼스타의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준 건 다름 아닌 어머니의 피땀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식당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시고 낮에는 남의 집 파출부로 걸레질을 하시고 저녁에는 또 다른 식당 홀에서 서빙을 하셨죠. 그런 어머니가 지쳐서 아버지에게 제발 안정된 일 좀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아버지는 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담배를 꺼내 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내 예술을 몰라주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반드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테니까.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대꾸 한마디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탁, 탁, 탁 소리가 나도록 세게 내리치셨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어머니의 굽은 등을 훔쳐보며 저 무가 우리 아버지 대신 잘려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서늘한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아버지가 어린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보이던 시절이 분명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무렵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지방 무대에 서시는 날이면 저를 무릎에 앉히고 무대 뒤에서 곧 나올 자기 순서를 손꼽아 기다리셨거든요. 아버지 몸에서는 진한 스킨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무대 조명에 달궈진 양복 냄새가 뒤섞여 났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간사하던지요. 저는 그 냄새를 우리 아빠 냄새라고 부르며 아버지 양복 소매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무대 위에 오른 아버지는 정말이지 딴 사람이 되셨어요. 평소엔 어머니한테 잔소리 좀 들었다고 삐죽 나온 아랫입술을 실룩거리시던 분이 무대 조명 아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는 얼굴로 마이크를 움켜쥐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뻗어 관객석을 향해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엔 정말로 TV에 나오는 남진 나오나 부럽지 않은 슈퍼스타 같았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아버지 사인 연습을 도와드렸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진짜 스타가 되면 팬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면서요. 그때 아버지는 제 머리를 큼지막한 손으로 쓱쓱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큰딸이 아빠 매니저 해줘야겠네. 아빠 성공하면 제일 먼저 우리 큰딸한테 밍크코트 사줄 거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밍크코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아빠가 사준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인가 보다 하고 해벌쭉 웃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못난 딸이었지만 그때는 아버지 말 한마디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사춘기라는 걸 겪게 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 아버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누구네 아빠는 회사 부장님이고, 누구네 아빠는 은행 다니시고, 또 누구네 아빠는 공무원이시라는데, 저는 우리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냐는 질문에 매번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수라고 말하기엔 창피하고, 회사원이라고 거짓말하기엔 양심이 찔리고, 결국 저는 우리 아빠는 그냥 자영업 하신다고 애매하게 답하곤 했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마주할 때마다 그 백바지와 선글라스가 예전처럼 근사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안쓰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동안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기타를 튕기며 신곡이라는 걸 쓰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저녁 무렵이면 또 어디로 나가시는지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현관문을 나서시곤 했죠. 어느 날 밤이었나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두 분이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정확히는 어머니가 흐느끼시고 아버지가 변명하시는 소리였는데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학원비 낼 돈까지 아버지가 앨범 녹음한다고 빼가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어요. 냉장고 옆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숨소리도 못 내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치시더라고요. 이번 앨범만 성공하면 다 갚는다니까. 왜 사람 기를 죽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어머니가 손톱이 다 갈라지도록 남의 집 걸레질을 해서 번 돈을 아버지 앨범 녹음비로 다 가져갔다니요. 저는 그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우리 아빠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몽상가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에 인정하고 말았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랑 말을 섞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무슨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반찬만 뒤적거렸죠. 아버지도 그런 저를 알아차리셨는지 서운한 눈빛으로 저를 힐끔거리시곤 했지만 저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주치는 순간 어릴 적 무대 위에서 반짝이던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제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냉랭한 세월이 몇 년 흘렀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알치마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싶어서 달려가 앞치마 주머니를 확인해 봤죠. 어머니가 몇 달 동안 10원 한 장까지 꼬깃꼬깃 모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셨던 쌈짓돈 뭉치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시며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네 아빠가 오늘 아침에 앨범 낸다고 이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러길래
안 된다고 했더니 저는 그 말을 다 듣지도 못하고 그대로 몸을 돌려 현관을 뛰쳐나갔어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동네 다방으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갔죠. 다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커피잔을 앞에 두고 웬 낯선 남자와 앨범 계약이 어쩌고저쩌고 열을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쌈짓돈이 저 커피값으로 저 계약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다방 안의 공기가 얼마나 후텁지근했는지, 담배 연기가 얼마나 자욱했는지, 지금도 그날 그 장면이 눈을 감으면 훤히 그려지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드시는데 저는 그 손짓이 어찌나 뻔뻔해 보이던지 발끝에서부터 뜨끈한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아버지 앞에 놓인 커피잔을 손바닥으로 탁 밀쳐냈어요. 갈색 커피가 테이블 위에 쫙 쏟아지면서 아버지의 그 새하얀 백바지에까지 튀었죠.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시는데 저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목구멍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돈 내놔.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옆에 있던 낯선 남자는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슬며시 자리를 뜨더라고요. 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를 데리고 다방 밖으로 나오셨어요. 골목 어귀에 저를 세워놓고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앨범만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요. 저는 그때 19살이었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남의 집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번 돈이야. 아빠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기나 해? 아빠는 아빠 인생만 소중하지 우리 인생은 뭐야?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말들을 쏟아붓는데 아버지가 처음엔 뭐라 반박하시려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두 어깨가 서서히 아래로 축 처지는 걸 저는 봤어요. 평생 반짝이는 무대 조명 아래서만 살고 싶어 하시던 그 어깨가 뒷골목 가로등 아래서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거리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백바지를 옷장 깊숙이 넣어두셨고 선글라스도 서랍 속에 처박아 두셨죠. 밤무대에 나가시는 일도 뜸해지시더니 결국은 아예 발길을 끊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잘 됐다고 이제야 정신 차리셨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정신을 차리신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신 거였더라고요. 아버지는 온종일 안방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예전 같으면 트로트 프로그램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시며 따라 부르시던 분이 이제는 어떤 노래가 나와도 무표정한 얼굴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봐도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게 맞겠네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밤낮 없이 책상 앞에 붙어 앉아서 저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그렇게 섬처럼 고립되어 늙어가시던 아버지가 덜컥 쓰러지신 건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올라가던 22살 되던 해 초봄이었어요. 어머니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저녁상을 차리시다가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엎어져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전화를 받고 학교 도서관에서 뛰쳐나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미워도 아버지고 원망스러워도 아버지라는 걸 그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리면서 처음 실감했죠.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간이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였고
다른 장기들도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술로 속을 태우셨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사셨는지 저는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계신 모습을 봤을 때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어머니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셨고, 아직 어렸던 여동생은 저를 붙잡고 언니 우리 아빠 죽는 거야. 우리 아빠 정말 죽는 거야 하면서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동생 등을 토닥이면서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슬픈 감정이 너무 크면 오히려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며칠이 지나 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앙상한 손으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의 손을 하나씩 잡으셨어요. 아버지 손이 어찌나 야위셨는지 예전에 제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시던 그 크고 두툼한 손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갈라진 목소리를 겨우 짜내셨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만 시켜서. 어머니는 아버지 손등에 얼굴을 파묻으시며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선이 저와 동생을 향하는데 그 눈빛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딸들 결혼식 날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아빠가 못해줘서 어떡하니?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정말로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아버지 귓가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한테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속삭였죠. 아빠는 언제나 내 인생 최고의 슈퍼스타야. 진짜야. 아버지의 눈꼬리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 세 모녀의 손을 잡으신 그대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오시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육개장 그릇을 나르고 어머니 대신 상주 역할을 묵묵히 해냈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울고 싶으면 울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이지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발이 나는 날 아침 아버지 관 위에 흙을 한 줌 뿌리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아버지 옷장에 걸린 그 백바지, 서랍 속에 선글라스, 사인 연습해드린다고 저와 함께 그렸던 낡은 스케치북,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아버지가 진짜 슈퍼스타로 무대에 서시는 걸 한 번쯤은 봐드릴 걸, 딱 한 번쯤은 아빠 최고라고 박수 쳐드릴 걸,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와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우리 세 모녀는 아버지가 쓰시던 안방에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부터는 네 아빠 찌질했던 것도 아팠던 것도 다 잊자. 그냥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실 때 우리 아빠 그 웃는 얼굴만 기억하자. 알았지? 저와 동생은 어머니 양옆으로 파고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 세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없는 첫밤을 그렇게 견뎌냈죠.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대학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저는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어머니를 꺼내드려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학점 관리는 물론이고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닥치는 대로 땄어요. 도서관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닫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고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워서 물도 조금씩만 마셨죠. 밥은 학생 식당에서 제일 싼 메뉴로 때우고 옷은 동기 친구들에게 받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 악물고 준비한 끝에 저는 우리 지역에서 알아주는 은행에 신입행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합격 통보 전화를 받던 날 저는 어머니 식당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앞치마에 손을 벅벅 닦으시더니 저를 와락 껴안으시는데 어머니 몸에서 나던 그 김치찌개 냄새와 파스 냄새가 어찌나 짠하던지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시며 우리 큰딸 장하다, 우리 큰딸 최고다 그 말씀만 되뇌시는데 저는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웃고 울었어요. 여동생 역시 저를 닮았는지 지독하게 야무진 아이였어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은 날 어머니 손에 빨간 내복을 사들이며 활짝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세 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해내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침내 오랜 주방 이모 생활을 청산하시고 작지만 어머니 성함으로 된 번듯한 백반집을 하나 주셨어요.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손맛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개업 몇 달 만에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이면 근처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거든요. 어머니 통장에 처음으로 여윳돈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우리 집 공기는 정말이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달큰했답니다. 어머니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저는 은행에서 그야말로 청춘을 갈아넣고 있었어요. 신입 행원 시절엔 시제가 안 맞는 일이 다반사라 지폐 뭉치를 3번, 4번 다시 세느라 퇴근이 한밤중이 되기 일쑤였거든요. 선배 언니들이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등을 떠밀어도 저는 이 정도 야근도 아니라며 웃어넘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남의 집 부엌에서 손이 짓무르도록 일하신 세월에 비하면 제가 앉아서 하는 이 일은 호강이라는 생각이 늘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주말이면 어머니 식당에 나가서 홀 서빙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는 은행원이 뭐하러 앞치마를 두르냐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어머니 옆에서 반찬 그릇을 나르며 밥 먹는 손님들을 구경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여동생도 어린이집 퇴근하고 나면 곧장 식당으로 달려와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설거지통에 팔을 담갔죠. 세 여자가 좁은 주방에서 부딪혀가며 웃던 그 시절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순수했던 계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도 30이 넘어가니 슬슬 주변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만 보시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우리 큰딸 시집도 못 가고 저러다 늙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서는 관심 없다고 손을 저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도 슬슬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은행 창구 유리 너머로 손잡고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부들을 보면 저도 저런 사람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은행 옆자리 동료 언니가 저한테 조심스레 소개팅을 권했어요. 자기 남편 대학 후배인데 사람이 진국이라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저는 처음엔 됐다고 손사래를 쳤죠. 그동안 몇 번 소개팅이라는 걸 나가봤는데 하나같이 겉멋만 잔뜩 든 남자들이었거든요. 명품 시계 자랑하고 외제차 얘기하고 부모님이 어디에 건물 있으시다는 자랑이나 늘어놓는 그런 남자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남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백바지 시절이 떠올라서 진저리가 쳐졌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자기 남편 후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소탈한 사람이라고 자꾸 밀어붙이길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죠. 시내의 조용한 경양식집이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창가 자리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검은 뿔테 안경에 남색 셔츠, 그리고 손에 들린 낡고 손때 묻은 서류 가방. 그 가방 하나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저한테 다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그때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시청에서 일하는 성실한 실무자였는데요. 자기 입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월급쟁이라고 겸손을 떨었지만 저는 그 겸손이 진짜 겸손이라는 걸 딱 알아봤죠.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비우더라고요. 밥알 하나까지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결코 헛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이상하게 대화가 술술 풀렸어요. 남편도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머니가 몸으로 메꿔온 세월을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표정이 있잖아요. 남편 얼굴에 그 표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웃으시더니 나중엔 조용해지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 얘기가 나오거나 형들 얘기가 나오면 이상하리만치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막내 아들이 원래 좀 무뚝뚝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우리 여동생도 제 얘기가 나오면 눈부터 흘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이 왜 그렇게 입을 꾹 다물었는지 그때 조금 더 캐물어 봤어야 하는 거였어요. 만난 지 1년쯤 됐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자기 집에 인사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밤을 설쳐가며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어떤 선물을 사갈지 고민을 거듭했죠. 은행에서 첫 월급 받아 어머니한테 사드렸던 홍삼 세트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하고 옷장을 다 뒤져서 제일 단정한 감색 원피스를 골라 다림질까지 3번을 했어요. 어머니는 현관에서 저를 배웅하시며 시댁에 가서는 무조건 웃고 무조건 예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날의 첫 시댁 방문은 지금 생각해도 목덜미에 소름이 확 돋는 기억이에요. 남편이 몰던 그 조그마한 경차 모닝을 타고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큰 시숙이 굳이 마중 나오겠다고 내려와 있었는데 남편 차를 보고는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 막내야. 여자친구 태우고 다니는 차가 왜 이렇게 초라해? 형이 그러니까 좀 좋은 걸로 뽑으라고 했지? 저는 그 인사말에 이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당부가 있으니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인사를 드렸죠. 큰 시숙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은행 다닌다는 아가씨가 옷차림이 참 수수하다면서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 가관이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 두 분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저도 모르게 손에 든 홍삼 세트 손잡이를 꾹 쥐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저를 슬쩍 보시고는 별 말씀 없이 소파 상석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차를 내오라고 손짓만 하시는데 그 손짓 하나에 이 집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큰 시숙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이탈리안 파인 다이닝을 준비 중이라고 밀라노에서 셰프 자격증 딴 후배가 자기 지분 요청하러 매일 찾아온다고 온갖 외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파인 다이닝이라는 단어를 그날 처음 들어봤어요. 작은 시숙도 지지 않으셨죠. 자기는 지금 강남에 한우 오마카세를 오픈할 준비 중인데 한 마리에 몇 천만 원 하는 소를 통째로 들여올 거라고 저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구경도 못할 고기라며 껄껄 우주시더라고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두 남편의 자랑을 안주 삼아 저를 은근슬쩍 깎아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큰형님이 제 손목을 힐끔 보시더니 우리 동서는 은행 다니면서 시계도 그런 걸 차고 다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계가 첫 월급 받아서 산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계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어요. 작은 형님은 한술 더 뜨셨죠. 아까 주차장에서 그 조그만 모닝차 봤는데 우리 도련님이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여자친구 좀 큰 차에 태워 다니지 하시면서 저를 곁눈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예의하는 웃음이 도저히 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남편이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밥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남편의 그 조용한 얼굴에 처음으로 굳은 심줄이 서는 걸 저는 옆에서 똑똑히 봤죠. 형수님들 오늘 이 사람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식탁 위에 뚝 떨어지자 순식간에 온 집안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큰 시숙이 어이가 없다는 듯 껄껄 웃으시면서 막내 이 자식이 여자 생기더니 형수들한테까지 이러네 하시는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들을 전면으로 마주 보셨어요. 저는 그 서슬퍼런 남편의 옆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확신이 가슴 한복판에 콱 박히더라고요. 만약 그날 남편이 저를 편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홍삼 세트고 뭐고 다 팽개치고 문을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그 팽팽한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저를 얼마나 대놓고 무시했는지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뻔히 다 보고 계셨으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앞에 놓인 찻잔을 조용히 들어 큰 며느리 앞으로 슬쩍 밀어주시고는 우리 큰애가 목이 마른가 보다 그 한마디만 하시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 집안에서 제 자리가 어디쯤에 놓일지가 훤히 보였죠. 그 첫 시댁 방문 이후로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어머니 식당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더니 어머니가 국자를 든 손을 멈추시고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딸아, 사람은 안 바뀐다. 결혼은 네 마음이 정하는 거지만 각오는 단단히 하고 들어가라. 저는 어머니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남편 그 서슬퍼런 얼굴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이 사람 하나면 그 어떤 시월드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를 다독였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다 털어 예단이며 예물을 준비해 주셨고 남편도 공무원 월급을
몇 년 동안 성실하게 모아둔 걸로 조그마한 신혼집 전세를 얻었죠. 시댁에서는 놀랍게도 단돈 10원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이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씩을 뚝뚝 떼어주셨다는데 막내 아들 결혼식엔 축의금 봉투 하나 달랑 얹어주시고는 끝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이 집안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전부고 우리 남편은 그저 셋째로 태어난 죄로 평생 밀려나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요. 명절이 오는 게 그렇게 무서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날,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시댁으로 향하는 남편 차 안에서 벌써부터 속이 울렁거렸죠. 시댁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벌써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저만 보시더니 우리 막내 동서 왔네 하면서 눈으로 웃으시는데 저는 그 웃음이 어찌나 시리던지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저 혼자 정거리를 다듬고 계셨어요. 저는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붙어섰죠. 그런데 그때 큰형님이 부엌 문턱에 슬며시 얼굴을 내미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동서, 나는 오늘 새로 산 가방 어머님 좀 보여드리고 올게. 부엌은 젊은 사람이 맡아야지. 큰형님이 팔뚝에 척 걸고 계신 그 가방은 언뜻 봐도 저 같은 은행원 월급 몇 달치를 다 갖다 부어야 살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주황색 상자에서 각 꺼낸 티가 나는 그 가방을 어찌나 자랑스럽게 들어 올려 보이시던지 시어머니는 부침개 뒤집던 손을 멈추시고 우리 큰며느리 안목이 최고다. 우리 큰아들이 마누라한테 얼마나 잘하냐 그러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팔을 다듬으며 그저 조용히 웃어드릴 뿐이었어요. 작은 형님도 지지 않으셨죠. 제가 전을 부치느라 프라이팬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등 뒤로 슬금슬금 다가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동서는 종일 앉아서 돈만 세니까 팔뚝에 살이 붙지. 우리처럼 필라테스라도 좀 다녀. 그러다 서방님 바람날라. 저는 프라이팬을 뒤집던 뒤집개를 손에 꽉 쥐고 속으로 숫자를 하나부터 10까지 세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화가 치밀 땐 숫자를 세라 10까지만 세면 세상 안 될 일이 없다. 저는 그날 10이 아니라 100까지 셌던 것 같아요. 뒤집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감추느라 프라이팬을 더 세게 문지르면서요. 그렇게 몇 번의 명절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부엌대기로 거실에서 명품 가방 자랑하는 형님들의 관객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 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눈빛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등을 토닥이며 웃어줬어요. 남편까지 무너지면 저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버틸 재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정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그렇게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시숙들의 사업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큰 시숙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이탈리안 파인 다이닝이 결국 문을 닫았어요. 개업할 때는 유명 셰프 인맥이 어쩌고 미슐랭이 저쩌고 하시더니 정작 3년을 못 버티고 적자를 감당 못해서 눈물의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얼굴에 미묘한 표정을 짓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작은 시숙의 한우 오마카세도 얼마 안 있어 폭삭 주저앉았어요.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소를 통째로 들여온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사실은 등급 낮은 고기를 비싼 값에 팔다가 어느 손님한테 딱 걸리셨거든요. 그 손님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면서
가게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헐값에 가게 권리금까지 다 날리고 넘기셨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남편한테 전해 듣던 날 밤에 이불 속에서 남몰래 웃었어요. 나쁜 웃음인 걸 알지만 그동안 시댁에서 남몰래 삼킨 눈물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번씩이나 사업이 망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어디 취직이라도 알아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숙 2분은 정신을 못 차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 큰 헛바람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형제가 손을 잡고 번화가 한복판에 1000평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남편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잃었어요.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이마를 짚고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시숙들의 지갑은 이미 텅텅 빌 대로 비었으니 결국 눈길이 향하는 곳은 하나뿐이었죠. 바로 시어머니의 아파트였어요. 시숙들과 형님들은 그때부터 시어머니 마음을 사려고 아주 눈에 뻔히 보이는 아부를 시작하셨어요. 매주 주말이면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들락거리셨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피부과에 모시고 가서 시술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값비싼 홍삼과 영양제를 사다 안기시고 그야말로 없는 애교까지 다 짜내서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셨어요. 저는 태생이 애교가 없는 사람이랍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살가운 말 한마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느라 저를 안아주실 시간도 없으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여동생을 챙기며 언니 노릇하느라 애교라는 걸 부려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오글거리는 애교를 부린다는 건 저한테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 일이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시어머니의 눈엣가시가 되었어요. 명절이나 시댁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두고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흉을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은 시고모님까지 오신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며느리는 전생에 장군이었나 봐. 애교가 어쩜 그리 하나도 없는지.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볼이 벌개진 채로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시며 소리 없이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무릎 위에 놓인 2손을 꼭 맞잡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힘을 주었어요. 그때 제 속으로 조용히 삼킨 말이 있어요. 그래요, 저 장군 맞습니다, 어머님. 그 장군이 언젠가 이 집안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어서 그저 입술 안쪽을 어금니로 꽉 깨물었죠. 피 맛이 나도록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로 저한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들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자기가 어머니한테 대들지 못해서 자기가 못나서 당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자꾸만 잠기더라고요. 저는 조수석에서 남편 손등을 슬며시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없었으면 나 진작에 저 집 나왔어. 당신 하나면 돼. 그러니까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차가 멈춰 섰을 때 남편이 창밖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남편의 눈꼬리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못 본 척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월드라는 그 억지스러운 세계 안에서
오직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혼자 부엌 일을 할 때도, 형님들의 무시와 조롱에도, 시어머니의 뾰족한 말씀에 가슴이 찔릴 때도 저는 옆에서 저를 조용히 바라봐주는 남편의 그 눈빛 하나로 견뎠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이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 시집살이도 끝난다. 그렇게 저를 다독이고 또 다독이면서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왔죠. 그렇게 이 악물고 참아온 세월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숫자로 쌓여 있더라고요. 결혼 10년이라는 게 참 이상한 세월이에요. 남편과 저는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고 조그마한 신혼집 전세에서 대출을 잔뜩 낀 우리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엄마 식당은 이제 동네 명물이 되어 엄마가 매일 파스를 2장씩 붙이시면서도 활짝 웃으시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동생도 올해 만나던 남자와 결혼해서 어린이집 원장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우리 가족이 참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댁이라는 그 커다란 그늘은 여전히 우리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그 사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살뜰히 모셨는지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시숙들의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계속 계획 단계에서만 헛돌고 있었는데 그 준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 지갑이 자꾸만 얇아지고 있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저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죠. 그해 설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두 아들의 한복을 다림질하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머리를 곱게 빗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두 아들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세뱃돈 얼마 받을까 하며 조잘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귀엽던지요. 큰아들이 이번엔 로봇을 살 거라고, 작은아들은 자기는 공룡 피규어를 살 거라며 손가락을 꼽아가며 계산을 하는데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남편도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를 힐끔거리며 입가에 미소를 짓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큰 시숙 부부의 아이들과 작은 시숙 부부의 아이들이 이미 도착해서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큰형님의 큰아들은 우리 큰아들보다 1살 위였고 작은형님의 아들은 우리 큰아들과 동갑이었죠. 사촌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명절뿐이니까 아이들은 서로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뒤엉켜 놀았어요. 차례상을 물리고 어른들 세배가 다 끝난 뒤에 드디어 아이들 세배 시간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대추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오시더니 거실 상석에 방석을 깔고 앉으셨죠. 그리고 손자들을 일렬로 세우시고는 지갑을 손에 쥐고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둘러보셨어요. 저는 소파 옆에 서서 남편과 함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첫 번째로 나선 아이는 큰 시숙의 큰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니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를 2장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노란색 지폐 2장이 아이의 조그마한 손 안에서 반짝거리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 장손,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자 돼야지. 알았지? 이어서 큰 시숙의 둘째, 작은 시숙의 아들까지 차례로 5만 원짜리 2장씩을 손에 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배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 세뱃돈이 요즘 이만큼 하나보다 그렇게 무심하게 지켜만 봤어요. 은행에서 신권 뭉치를 매일 만지는 저한테 그깟 5만 원짜리 몇 장이 대수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큰아들 차례가 왔어요. 큰아들이 사촌 형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오른발을 뒤로 빼고 두 손을 곱게 모아 절을 올렸죠.
어찌나 야무지게 세배를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아들 등을 슬쩍 두드려 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큰아들을 내려다보시는데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지갑을 잠깐 매만지시더니 좀 전에 5만 원짜리를 꺼내시던 그 앞쪽 칸이 아니라 지갑 뒤편 구석에서 뭔가를 뒤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꼬깃꼬깃 접혀있던 초록색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마치 던지듯이 우리 큰아들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손에 쥔 그 초록색 종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발밑까지 내려앉았어요. 사촌 형들이 방금 5만 원짜리 2장씩을 받는 걸 큰아들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에는 왜 초록색 한 장이 있는 걸까? 그 조그마한 머리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어서 우리 작은아들 차례가 됐는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지갑 뒷간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툭 던지듯 주시더라고요. 거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든 채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에 감춰지지 않는 어떤 웃음기가 흐르는 걸 저는 봤어요. 남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고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초록색 지폐를 손에 든 채 저를 올려다보다가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왜 우리만 초록색 10,000원이에요? 형아들은 노란 거 받았는데. 아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긴 게 아니었어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직 9살짜리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노란 종이랑 초록 종이가 왜 다른지, 그게 자기 엄마에 대한 어떤 신호인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이는 그저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 싶어서 눈을 크게 떴는데 그 손이 그대로 우리 큰아들의 이마를 향해 세게 내리꽂히더라고요. 딱 하는 소리가 거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우리 큰아들이 이마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이어 거실을 찢어 놓으셨죠. 이 버릇없는 놈, 어른 앞에서 감히 돈 타령이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 큰아들이 이마를 감싸 쥔 채 앙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조그만 어깨가 들썩거리는데 저는 그때 발이 땅에 붙은 사람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면서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굳어버리는 그 느낌.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날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때였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밥상을 뒤엎을 기세로 앞으로 성큼 나서더라고요. 남편이 큰아들을 두 팔로 확 안아 올리시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남편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사촌 아이들까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남편이 평생 어머니한테 목소리 한번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잠깐 놀란 얼굴이시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시고는 오히려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네 마누라 짓이지 뭐야. 애들 시켜서 돈 더 뜯어내려고 아까부터 짜고 친 거 아니냐고.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밑에 바닥이 쫙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을 흉잡히면서도 그 모든 걸 삼켜왔던 제가 아이들을 시켜 돈을 뜯어내려 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눈물이 나올 감정을 이미 지나쳐버렸거든요.
남편이 큰아들을 안은 팔에 잔뜩 힘을 준 채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 보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부로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니 눈에 우리는 자식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도 어머니 자식 노릇 여기서 그만 접겠습니다. 거실 안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 소리치셨지만 남편은 그분들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저를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작은아들의 손을 꽉 붙잡았죠.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그 시댁 현관을 걸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큰아들이 이마를 만지작거리며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낮게 속삭이셨어요.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이제부터 저 집이랑은 완전히 끝이야. 내가 약속할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오래오래 울었어요. 그날 시댁을 걸어 나온 뒤로 우리 네 식구의 삶에는 놀랄 만큼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남편이었어요. 10년 동안 시댁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어두워지고 어깨가 축 처지시던 그 사람이 세뱃돈 사건 이후로는 밥상 앞에서 소리 내어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녁 먹고 두 아들과 함께 소파에 뒹굴며 TV를 보는 남편의 옆모습이 어찌나 편안해 보이던지 저는 그동안 이 사람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나 하는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지곤 했어요. 큰아들 이마에 그 밝았던 자국도 며칠 사이에 사그라들었어요. 처음엔 아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길래 제가 옆에 누워서 등을 오래 쓰다듬어 주었죠. 우리 큰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할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몇 밤을 다독여 주니까 아이도 점차 그날 일을 잊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두 아들이 학원 다녀와서 거실 카펫에 엎드려 숙제하는 그 평범한 저녁 풍경이 저한테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은 채로 반년쯤 지났을까요? 계절이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그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대출 상담 문의인가 싶어 무심코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얘 나다. 택시 타고 가려는데 니네 집 몇 동 몇 호냐. 얼른 불러줘라. 시어머니셨어요. 반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던 그 어른이 뜬금없이 우리 집 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데 뭔가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갑자기 저희 집 주소는 왜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시고 딴청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냥 잠깐 들를 일이 있다고 얼른 주소나 불러달라고 재촉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동 호수를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는지 자기가 조퇴하고 얼른 집에 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남편이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려 있던지 저는 남편 앞에까지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시선을 따라 현관문 앞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현관문 앞에는 사람 키만한 이민 가방이 2개나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커다란 보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겨울 이불이 담긴 것 같은 큼지막한 부직포 가방이며 살림살이가 꽉 찬 종이 박스들까지 그야말로 짐이 한 트럭 분량이었죠. 그 짐더미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조그만 크로스백 하나만 어깨에 걸치신 채로 태연하게 서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보시더니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오냐? 아직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라서 문 앞에서 한참 기다렸다. 얼른 문 열어라.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얼굴이었죠. 남편이 겨우 목소리를 짜내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 짐은 다 뭡니까? 왜 이걸 다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저와 남편의 넋을 완전히 빼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마치 놀러 오신 손님처럼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파트 며칠 전에 팔았다. 짐 뺀 김에 너희 집에 살러 왔지. 가족 간에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 아파트는 시어머니 평생의 재산이었거든요. 남편이 이를 악문채로 여쭤보더라고요. 어머니, 그 집 판 돈은 다 어디 있냐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슬쩍 시선을 옆으로 돌리시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애랑 둘째가 이번에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 자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좀 보태줬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시숙 2분한테 몽땅 밀어주시고 정작 당신 잠자리는 우리한테 떠넘기러 오신 거였죠. 그것도 반년 전에 자식이랑 손자 인연을 끊자고 선언한 그 며느리 집에요. 남편이 목소리를 억누르시며 다시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 큰 돈 다 형들 줬으면서 왜 형들 집으로 안 가시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큰형이랑 작은형이 5억을 받았으니 어머니 모시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아세요? 능구렁이가 감나무 타고 내려오듯이 슬며시 웃으시더니 남편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막내야, 그래도 네가 형들보다 제일 편하다. 큰애 집은 며느리가 좀 까다롭고 둘째 집은 애들이 좀 시끄럽냐? 난 네가 제일 무던하고 딸 같아서 여기가 제일 편하다.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반년 전만 해도 저를 애교 없는 장군이라며 친척들 앞에서 흉을 보시던 분이 이제 와서 딸 같다니요. 자기 2 아들한테 5억을 다 퍼주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제야 10년 동안 부엌 담당하던 막내 며느리가 딸처럼 보이신다며 거짓말을 하고 계셨죠. 시어머니의 뻔뻔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짐 위에 걸터 앉으시면서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어차피 너희 부부는 철밥통 공무원에다 은행원이니 벌이 걱정도 없지 않냐. 형들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 어미 잠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형들 좀 그만 신경 쓰이게 하고 네가 좀 나서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니 이내 벌겋게 달아오르셨어요. 남편이 2 주먹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겨우 목소리를 짜내셨죠. 어머니, 우리 이 집 살 때 어머니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어요. 저희 부부가 대출을 얼마나 영끌해서 이 아파트 산 줄 알기나 하세요. 지금 이 집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들어오실 곳으로 보이십니까? 남편의 그 낮게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옆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우리가 이 아파트 계약하던 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남편은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계산하다가 결국 자기 앞으로 되어 있던 청약 통장까지 다 깨고 저도 은행에서 있는 대출 없는 대출을 다 끌어와서 그렇게 겨우겨우 집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오래 두 아들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아끼면서 이자를 갚아왔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의 그 절절한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이고 오늘 이사 오느라 다리 아프다면서 아예 안방 문을 슬며시 열어보시는 거예요. 안방 문틈으로 우리 부부의 침대며 옷장이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방은 좀 큰 편이네. 거실에 이불만 깔아주면 나는 뭐 아무 데서나 자도 된다. 나 죽기 전엔 여기서 못 나간다. 아니, 안 나간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마치시고는 아예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두 다리를 소파 팔걸이에 척 올려놓으시고 마치 당신 안방인 것처럼 아주 편안한 자세로요. 저는 그 광경을 보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소파 옆에 서서 어머니 어깨를 흔드시며 소리치셨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이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아예 못 들은 척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화병이 나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등에 다가가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남편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여보, 진정해.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만 참아. 응? 저는 남편의 등을 조용히 다독이면서 머릿속을 아주 빠르게 굴렸어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감정대로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쫓아내려 하면 그건 100% 우리한테 손해로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은행에서 10년 넘게 온갖 진상 손님을 상대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상대가 억지를 부릴수록 나는 더 웃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얼굴에 세상에서 제일 상냥한 미소를 척 만들어 붙였어요. 그리고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우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다듬어 말씀드렸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오시니까 저희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그래요.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어머니 방으로 예쁘게 꾸며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며칠만 시간을 좀 주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슬며시 뜨시더니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눈길에 심장이 오그라들면서도 미소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덧붙였죠. 이왕 오신 김에 어머니 방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애들 짐이란 뒤엉켜 있어서요. 며칠만 큰형님 댁에 가 계시면 그동안 제가 도배도 새로 하고 침대도 하나 놓아드릴게요. 어머니 오래 편히 계실 방인데 대충 해드릴 순 없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슬쩍 남편의 옆구리를 손등으로 툭 치면서 눈짓을 보냈어요. 남편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금방 알아채시고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시면서 시어머니 옆에 앉았죠. 남편이 시어머니 손등을 어색하게 매만지면서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침대 하나 없이 어떻게 주무시게 해요. 며칠만 큰형님 댁에서 지내시면 그동안 저희가 준비 다 해놓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 말에 확 바뀌시더라고요. 좀 전까지 팔짱을 딱 낀 채로 눈을 감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눈을 반짝반짝 뜨시면서
몸을 벌떡 일으키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잇몸이 다 드러나도록 활짝 웃으시면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구나. 그래, 내가 편하게 오래 있을 방인데 급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알았다. 며칠 큰애 집에 가 있으마.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로 어머니 방을 꾸며드리려고 마음먹은 걸로 아주 단단히 착각하시고는 갑자기 신이 나셔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산더미같이 쌓인 그 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조그마한 크로스백 하나만 어깨에 다시 척 걸치시더라고요. 남편이 짐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짐이야 뭐 어차피 며칠 뒤에 다시 풀 건데 여기 그냥 두면 되지. 큰애 집에서 어차피 옷 몇 벌만 있으면 되니까 이 크로스백에 다 챙겼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짐을 다 두고 가시겠다니 저한테는 그야말로 완벽한 판이 짜여진 거였죠. 저희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을 나가서 저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하고 손까지 흔들어 드렸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이 저를 돌아보면서 눈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보, 지금부터 우리는 이삿짐 센터야. 이 짐 한 톨도 우리 집에 남기지 말자. 오늘 안에 다 큰형님 댁으로 되돌려 보낼 거야. 남편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도는데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우리는 곧바로 팔을 걷어붙였죠. 저는 베란다 창고에서 이삿짐 쌀 때 쓰던 취급주의 테이프 뭉치를 2개나 꺼내왔어요. 가방 위로 취급주의 테이프를 10바퀴 20바퀴씩 돌돌 감아 붙이고 그 위에 다시 굵은 검정 사인펜으로 큰 시숙의 집 주소를 큼지막하게 써넣었죠. 보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울 이불이 담긴 부직포 가방, 살림살이가 든 종이 박스, 심지어 시어머니가 챙겨오신 오래된 앨범 상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테이프를 두르고 주소를 적었어요. 어찌나 야무지게 감아붙였는지 나중에는 남편이 이 정도면 굴려서 보내도 안 터지겠다고 농담을 던지시더라고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착불 퀵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짐이 좀 많다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커다란 탑차 한 대가 아예 우리 집 앞으로 와줬죠. 기사님이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오르내리시면서 이민 가방 2개, 보따리 10대께를 차곡차곡 실어 나르시는데 저는 그 광경을 팔짱을 딱 낀 채로 바라보며 10년 묵은 채증이 쑥쑥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기사님한테 큰 시숙의 집 주소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불러드리고 착불이라는 걸 반드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퀵서비스 기사님이 짐을 다 실어 가시고 우리 집 현관이 텅 비었을 때 저와 남편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죠. 남편이 저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웃는데 저도 남편 등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10년 넘게 쌓아온 그 답답한 채증이 그 웃음소리에 하나씩 하나씩 녹아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뒷면 커버를 툭 열고 등록 버튼을 꾹 눌렀어요. 삐하는 소리가 나면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신호음이 들리는데 저는 아주 신중하게 남편이랑 저만 아는 숫자 8자리를 눌렀어요. 마지막으로 별표 버튼을 눌러 저장이 완료되는 그 삐빅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야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 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바로 그날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큰 시숙댁으로 그 어마어마한 짐 폭탄이 도착했겠죠. 저는 큰형님이 그 짐을 받고 얼마나 뒷목을 잡으셨을까 상상만 해도 통쾌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상을 물리고 소파에 앉아 잠깐 TV를 보고 있는데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죠. 수화기를 들자마자 시어머니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이년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큰애 집 현관이 짐으로 다 막혀서 문도 못 여는데 너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저는 그때 수화기 너머로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전 재산 5억을 꿀꺽 삼키신 큰형님이랑 작은형님이 어머니 모시는 게 이치에 맞잖아요. 왜 남의 집 거실을 넘보세요?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뭐라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큰애가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눈치를 준다고 자기가 갈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낮추시면서 징징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은행 창구에서 진상 손님한테 하듯 아주 침착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는 돈밖에 셀 줄 모르는 애교 없는 장군이잖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큰형님, 작은형님, 그 살가운 두 분이 훨씬 잘 모실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헉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아주 또박또박 얹었죠. 이제 다시는 저희 집 문 앞에 오시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통화 종료 버튼을 아주 상쾌하게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곧바로 차단 목록에 올렸죠. 남편이 옆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 이마에 아주 오래오래 입술을 대주더라고요. 저는 남편 품에 얼굴을 파묻고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웃었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고 나서 며칠은 세상이 조용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 전화기만 조용했지 다른 곳에서는 아주 시끄러웠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시어머니가 제 번호가 차단된 걸 뒤늦게 눈치채시고는 심지어 큰형님 아이들 휴대전화까지 뺏어들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오셨거든요. 저는 낯선 번호가 뜰 때마다 무시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음성 메시지 함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틀 전 저한테 2년 전연 하시던 그 어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으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문 좀 열어다오. 설거지도 청소도 다 내가 하마. 밥도 안 얻어먹으마. 그냥 방구석에 이불 하나만 깔고 자게 해다오. 응? 그렇게 비굴한 음성 메시지가 며칠 동안 하루에도 몇 통씩 남겨졌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전부 지워버렸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고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큰아들 이마에 벌겋게 남았던 그 손자국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어른은 지금 죗값을 받고 계신 거다. 내가 흔들리면 우리 아이들이 또 다치는 거다. 그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에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큰형님 쪽에서 사달이 났다는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큰형님이 그 짐 폭탄을 뒷목 잡고 받으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대요. 어머님, 우리 집이 원래 좁잖아요. 애들 방도 모자란데 이 짐을 어디다 두겠어요.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한숨을 푹푹 쉬셨다는 거예요. 작은 형님은 한술 더 뜨셨죠. 큰 형님한테 어머님 며칠 우리 집에 와 계시게 하자고 큰 소리로 인심을 쓰시더니 막상 시어머니가 집 몇 개 들고 작은 형님 댁으로 옮겨가셨을 때는 현관문을 딱 열어두시고는 어머님 저희 집도 사실 방이 없어요. 애들 방학이라 온종일 집에 있어서요. 그러면서 아예 짐을 안으로 들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형님 댁과 작은 형님 댁을 며칠 왔다 갔다 하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두 아들 부부한테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머니 5억을 다 받아 챙긴 그 두 아들이 어머니 번호까지 차단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는데 남편 얼굴에는 통쾌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씁쓸한 무언가가 잔뜩 서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갈 곳을 잃으신 시어머니가 결국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시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오래된 골목 안쪽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화장실이 방 안에 붙어 있는 4평짜리 조그마한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날 밤 우리 부부의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죠. 5억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곧 밝혀졌어요. 시숙 두 분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준비하던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개업한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대요. 처음 몇 달은 지인들 축하 방문으로 그럭저럭 굴러가는가 싶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루 매출이 커피 몇 잔 값에도 못 미치는 날이 태반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시숙 두 분은 그 1000평짜리 매장의 월세를 감당 못해서 다시 빚더미에 앉으셨고 그 커다란 카페 자리가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소문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통쾌한 마음보다는 어떤 허무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시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두 아들의 헛바람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 재산도 잃으시고 자식도 잃으시고 결국 반지하 원룸까지 밀려나신 거였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낮에는 근처 상가 건물의 화장실 청소 일을 하신다고 해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제게 일만 시키시던 그 어른이 이제 남의 건물 변기를 닦고 계신다니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치고 말았어요. 밤이면 소주 한 병에 컵라면을 국물 삼아 드시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우신다는 얘기까지 남편의 귀에 들려왔대요. 우리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라고 한 달에 딱 한 번씩 반찬통을 들고 그 반지하 원룸을 조용히 다녀온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저는 남편이 주말 오후에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하는 그 뒷모습만 봐도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었죠. 남편이 밤늦게 돌아오면 저는 굳이 어디 다녀왔냐고 묻지 않아요. 그저 남편 손에 따뜻한 물 한 잔 쥐어주고 옆에 앉아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댈 뿐이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사연이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부모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닌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와 남편은 서로 약속했어요. 시어머니가 이 죗값을 충분히 치르실 때까지 당분간은 저는 절대 마주치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다녀오는 거야 남편 마음이지만 저와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남편도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고 계세요. 화장실 청소일로 번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조금씩 모으시더니
어느 날 우리 큰아들 이름 앞으로 조그마한 봉투가 하나 도착한 거예요. 남편이 반지하에 다녀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봉투였는데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함께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큰손자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할머니가 가방 하나 못 사줘서 미안하다. 이 돈으로 큰손자 좋아하는 거 하나 사주면 좋겠다. 10,000원짜리를 던지듯이 준 그날의 할머니를 용서해 달라. 삐뚤빼뚤한 글씨로 몇 줄 안 되는 그 짧은 편지를 저는 오래도록 손에 쥐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아, 사람은 잃을 거 다 잃고 나서야 겨우 깨닫는 존재란다. 그 어른도 참으로 어리석은 노인네지. 진작에 그리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어머니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어쩌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는 그 어른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봉투와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우리 큰아들이 다 커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아이한테 보여주려고요. 할머니가 너한테 이런 마음을 뒤늦게라도 전하셨다고 그때 가서 만나 뵐지 말지는 우리 아들이 결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시집살이 10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이 정신없는 소동을 다 지나오고 나니까 저는 이제야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지 아주 또렷하게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짓무르도록 일하시면서도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듯이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릴 때 저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 같은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며느리 사위 앞에서 편애하지 않고 손주들 앞에서 차별하지 않고 내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자식만큼 아껴주는 그런 어른이 되겠다고요. 아버지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실 때 눈부시게 웃으시던 그 얼굴,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시던 그 냄새, 남편이 첫 시댁, 방문 때 저를 지켜주려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던 그 옆모습, 이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어내려가면서 몇 번이나 가슴이 먹먹해졌다가 또 몇 번이나 시원하게 웃음이 터졌다가 마지막엔 그저 조용한 울림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더라고요. 무명 가수 아버지의 그늘에서 시작해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라 소탈한 남편을 만나 10년 시집살이를 견뎌내신 사연자님. 그 긴 세월을 오직 가족 하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오신 그 단단한 어깨가 저는 오늘 유난히 크게 느껴졌답니다. 세상에는 참지 말아야 할 순간이 분명히 있죠. 사연자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고 자기 아이들을 지켜내셨고 남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슈퍼스타는 사연자님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사연자님 가정에 오직 웃음꽃만 가득하시길 두 아드님이 어머니의 그 단단한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 반듯하게 자라기를 저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